엄마, 나 합격했어. 서울대 의대에 붙었어. 새벽 5시 한적한 묘지, 한 남자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에 들린 건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청년은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토해내듯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의 새벽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살갗을 애는 듯합니다. 안개 자욱한 경기도 외곽의 공원 묘지 입구, 짙은 어둠을 뚫고 첫 차가 멈춰섭니다. 낡은 버스 문이 열리고 깡마른 체구의 소년이 내립니다. 이제 겨우 19살인 도윤입니다. 얇디얇은 점퍼 하나의 의지에 몸을 웅크린 소년의 입에선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밑창이 닳아버린 운동화가 쩍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달라붙습니다. 그 처량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우지만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을 오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곳은 산중턱, 햇볕도 잘 들지 않을 것 같은 가장 구석진 자리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그곳에 초라한 묘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민서희. 비석에는 오직 그 세 글자뿐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적입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건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입니다. PC방에서 흑백으로 뽑아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종이. 거기엔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 차가운 비석 위에 그 종이를 올리는 도윤의 손끝이 빨갛게 얼어 있습니다. 털썩? 도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나 약속 지켰어. 수석이래. 엄마 아들 진짜 의사 된다고.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립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야 할 순간인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사람은 이제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합격의 기쁨보다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 커서 도윤은 비석을 부여잡고 오열을 토해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수행원들을 물리고 홀로 올라오던 노신사가 걸음을 멈춥니다. 성운바이오의 민태석 회장, 올해로 72살인 그는 지팡이를 짚은 채 묘소 앞에 엎드린 청년을 바라봅니다. 누구지? 서희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나? 의아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민 회장의 발길을 이끕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쇠망치로 가슴을 내리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그를 덮칩니다. 으윽! 외마디 비명과 함께 민 회장의 몸이 기우뚱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대구르르 굴러가고 육중한 몸이 묘비 옆 잔디밭으로 맥없이 쓰러집니다. 도윤이 소스라치게 놀라 눈물을 훔치며 뒤를 돌아봅니다. 쓰러진 노신사가 보입니다. 도윤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합격증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달려갑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의학 지식은 없습니다. 그저 살려야 한다는 본능뿐입니다. 도윤은 거칠게 민 회장의 넥타이를 풀어 헤칩니다. 주름진 손이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외투인 점퍼를 벗어 노신사의 가슴 위를 덮어줍니다. 반팔 티셔츠 한 장만 남은 도윤의 마른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119에 전화를 겁니다. 여기 땡땡 공원 묘지 3구역인데요. 사람이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대답은 절망적입니다. 길이 좁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니 환자를 큰 길까지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통보. 도윤은 입술을 꽉 깨뭅니다. 의식을 잃은 거구의 노인을 저 왜소한 등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이를 악물고 민 회장을 자신의 등 위로 끌어올립니다. 묵직한 무게가 짓누르자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으아! 기어이 무릎이 흙바닥에 꺾이고 맙니다. 거친 흙과 돌멩이에 살이 쓸려 피가 배어 나오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가면 안 돼요. 도윤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단순한 혼잣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에 맞서는 처절한 절규입니다. 미끄러운 산길을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갑니다. 어깨는 으스러질 듯 아프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를 놓칠 수 없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민 회장은 느낍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청년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등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을 말이죠.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를 순간에 느낀 타인의 온기였습니다. 마침내 묘역 입구가 보입니다. 어둠을 가르는 구급차의 붉은 사이렌 불빛이 보이자 도윤의 다리에 팽팽하게 들어갔던 힘이 탁 풀립니다. 민 회장과 함께 쓰러지듯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달려들고 도윤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대자로 널브러집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바라본 새벽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잿빛입니다. 엄마를 보낸 그날처럼 말이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꽉 막힌 도심을 날카롭게 가릅니다. 덜컹거리는 구급차 안 도윤은 마치 죄인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입술은 추위와 공포로 파랗게 질려 있고 흙탕물로 뒤범벅된 옷에서는 비릿한 흙냄새가 진동합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옆에 누운 노인의 산소호흡 기줄을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성운병원 응급센터 도착 3분 전, 바이탈 체크해.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차량이 병원 입구에 멈춰섭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도윤은 그 긴박한 물결에 휩쓸려 응급실 로비까지 들어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침대를 끌고 순식간에 사라졌고 도윤은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병원 조명이 꾀죄죄한 자신의 몰골을 비추자 도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립니다. 마치 화려한 궁전에 떨어진 먼지 한 톨이 된 기분이었죠. 쭈뼛거리며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는데 원무과 직원이 다가옵니다. 사무적인 말투가 도윤의 가슴을 쿡 찌릅니다. 학생이 보호자야? 접수해야 하니까 신분증 좀 주고 일단 응급진료비 보증금부터 결제해야 해. 결제. 돈. 그 단어가 도윤의 발목을 잡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보지만 손에 잡히는 건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뿐입니다. 전 재산 3,000원. 그게 전부입니다. 저 이분 모르는 분인데요. 돈이 없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직원이 난처한 듯 혀를 찢찹니다. 아니, 그래도 접수는 해야지. 보호자 연락처라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주머니 속에서 액정이 산산조각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어댑니다. 발신자 한기철.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도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니, 아버지라는 이름의 악마였죠. 도윤이 공포에 질려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욕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아침 대바람부터 어딜 쏘다녀. 아빠, 저 그게 사람을 구해서 병원에 사람 웃기고 자빠졌네. 너 집에 있는 돈 들고 튀었지? 당장 안 기어와? 술에 쩐 걸걸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넘어 도윤의 멱살을 잡는 듯합니다. 응급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 꽂힙니다. 수치심과 공포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30분 준다. 지금 당장 안 오면 내 엄마 사진 다 찢어버린다. 내가 농담하는 것 같냐?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멍해집니다. 유골함. 엄마. 도윤에게 남은 유일한 세상.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도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도윤은 다급히 처치실 쪽을 바라봅니다. 민 회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생사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내 엄마가 내 마지막 희망이 사라질 판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은 직원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는 뒷걸음질 칩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의자 밑에 깊숙이 밀어두었던 자신의 낡은 가방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 가방 안에 서울대 합격증이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도윤은 도망치듯 자동문을 빠져나갑니다. 찢어진 운동화 한 짝이 벗겨질 뻔하지만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차비조차 아까워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실장과 경호팀이 응급실에 들이닥칩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민 회장은 이미 생존 확률 50%의 긴급 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최초 신고자 어디 있습니까? 회장님 모시고 온 사람요. 비서실장이 핏대를 세우며 찾지만 생명의 은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CCTV에는 웬 꾀재재한 학생이 황급히 도망치는 뒷모습만 찍혀 있을 뿐입니다. 그때 대기실을 정리하던 간호사가 의자 밑에서 주인 잃은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모서리가 다해져서 실밥이 터져나온 낡은 청가방입니다. 저기 아까 그 학생 건가 봐요. 이걸 두고 갔네요. 비서실장은 가방을 받아들었지만 당장 열어볼 경황이 없습니다. 수술실 앞에 붉은 등이 꺼질 줄 몰랐으니까요. 일단 보관해. 회장님 깨어나시면 찾아야 하니까. 그렇게 도윤의 낡은 가방은 VIP 병실 옷장 구석에 처박히게 됩니다. 가방 주인은 지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두고 왔는지, 그리고 오늘 잡은 그 손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엄마를 지키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릴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날아든 건 매서운 손바닥이었습니다. 짝!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와 함께 도윤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갑니다. 뺨에서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도윤은 감히 손을 올려 아픈 곳을 감싸주지도 못합니다. 현관 앞에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아버지 한기철이 씩씩거리며 서 있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해? 돈 내놔. 숨겨둔 거 다 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방구석을 곁눈질합니다. 낡은 장식장 위에 올려진 사진첩. 다행히 그 자리에 무사히 있습니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립니다. 돈 없어요. 진짜 사람 구해주고 온 거예요. 너무 급해서 가방도 잃어버렸다고요. 가방을 잃어버려? 이 등신 같은 새끼가. 기철의 발이 도윤의 복부를 사정없이 가격합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도윤이 바닥에 웅크립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툭 빠져나옵니다. PC방에서 출력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입니다.
발길질을 멈춘 기철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듭니다. 이게 뭐야? 서울대, 의과대학? 순간 좁은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도윤이 기어이 종이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기철이 더 빨랐습니다. 종이를 낚아챈 기철의 눈빛이 험악함에서 기이한 광기로 번들거립니다. 크크, 크, 대박이네. 진짜 서울대 의대네. 기철이 도윤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웁니다. 술 냄새와 담뱃전 내가 코를 찌릅니다. 야, 너 이거 얼마짜린 줄 아냐? 도윤은 울먹이며 애원합니다. 아빠, 이거 제 꿈이에요. 엄마랑 약속한 거라고요. 장학금 받아서 다닐게요. 제발. 장학금? 멍청한 놈. 이걸로 땡길 수 있는 돈이 얼만데. 기철은 도윤을 내팽개치고는 낡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탁탁탁.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도윤의 심장을 쪼아대는 것만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뚫고 전문직 대출 받고 과외비 선불로 땡기면 야, 내 도박빚 5천. 이거 한 방에 해결이다. 도윤의 눈에 절망이 어린 반항심이 스칩니다. 내 인생이에요. 아빠 빚 갚는 도구 아니라고요. 도윤이 기철의 손을 뿌리치고 사진첩 쪽으로 몸을 날립니다. 그 순간 기철의 눈이 뒤집힙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불하려? 기철이 번개같이 사진첩을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화장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안 돼. 도윤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기철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습니다. 닳고 다른 바지 밑단에 도윤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도윤은 딱딱한 방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빕니다.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오지만 아픈 줄도 모릅니다. 시키는 거 다 할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이요. 그제야 기철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도윤의 피 묻은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마치 강아지를 다루듯 모욕적인 손길입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효자네, 효자야. 기철은 사진첩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둡니다. 내 빚 다 갚을 때까지 넌 내 노예야. 알았어? 도윤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분노보다 더 큰 무력감이 19 소년을 집어삼킵니다. 천재적인 두뇌도 수석 합격의 영광도 깡패 같은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방구석에 처박혀 소리 죽여옵니다. 엄마가 사무치게 보고 싶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퉁퉁 부은 눈을 힘겹게 뜹니다. 터진 입술은 딱지가 앉아 입을 벌릴 때마다 쓰라립니다. 머리맡에 놓인 안경은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도윤은 검은 절연 테이프를 찾아 부러진 다리를 칭칭 감습니다. 테이프 덕지덕지 붙은 안경을 쓴 모습이 더없이 처량합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기철이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옵니다. 그가 도윤의 면전에 종이 뭉치를 던집니다. 과외계약서, 대치동 사모님이다. 3천만 원 선불로 땡겨왔다. 오늘부터 가라.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3천만 원이요? 입학도 안 했는데 그걸 누가 줘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서울대 수석이라니까 주던데. 돈은 이미 내가 썼다. 어젯밤에 다 날렸지만. 기철은 너무나 뻔뻔하게 하품을 쩍합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듭니다. 그걸 다 썼다고요? 그럼 전 어떡해요? 시작부터 빚쟁이가 되라고요? 싫으면 말든가. 대신 내가 사기죄로 감옥 가면 넌 사기꾼 아들로 뉴스 타고 학교 잘릴걸. 의사 면허? 꿈도 꾸지 마라. 기철은 도윤의 가장 아픈 약점을
정확히 급소만 골라 찌릅니다. 도윤은 숨이 턱 막힙니다. 신고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완벽한 외통수입니다. 가라. 가서 돈값 해. 아, 그리고 옷꼬라지가 그게 뭐냐? 기철의 시선이 도윤의 발끝에 머뭅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덜렁거리며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새 거 사줄 돈 없다. 대충 떼우고 가. 기철이 쓰던 절연 테이프를 툭 던져주고 나갑니다. 도윤은 치욕스러움을 삼키며 떨어진 운동화 밑창을 테이프로 감습니다. 검은 테이프가 신발을 감을 때마다 도윤의 발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지는 듯합니다. 툭, 툭. 눈물이 떨어져 신발코를 적십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도윤이 힘없이 현관을 나섭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켭니다. 이것이 도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입니다. 이 모든 걸 기록할 거야. 언젠가 당신을 법정에 세울 때까지. 버스를 타고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빌딩 숲과 유리창에 비친 테이프감은 안경을 쓴 자신의 얼굴이 기가 막히게 겹쳐집니다. 대치동 최고급 아파트 단지 앞. 위압적인 정문 앞에 서자마자 경비원이 도윤을 막아섭니다. 배달은 지하로 가세요. 여긴 입주민 전용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저 과외 선생인데요. 경비원이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테이프 감은 안경, 흙탕물 묻은 점퍼, 그리고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은 운동화.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꼴을 봐라, 꼴을. 어디서 거지 같은 게. 그때 인터폰 너머로 사모님의 목소리가 확인됩니다. 경비원은 찝찝하다는 표정으로 길을 터줍니다. 도윤은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도망치듯 로비로 들어섭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천재 의대생이 아닙니다. 그저 초라한 빚에 팔려온 노예일 뿐입니다. 도윤은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벅벅 문질러 닦으며 다짐합니다. 참자. 엄마를 위해서 딱 한 번만 참자. 난 의사가 될 거니까. 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3천만 원짜리 족쇄를 찬 도윤의 지옥 같은 과외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성운병원 VIP 병동. 정막을 깨는 건 규칙적인 기계음뿐입니다. 3일 만이었습니다. 민태석 회장이 깊은 수렁에서 눈을 뜬 것은요. 헉! 깨어나자마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꿈을 꾸었거든요. 20년 전 임신한 딸 서희를 매몰차게 내쫓던 그 비오는 밤의 악몽을 말이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민 회장 곁으로 비서실장이 다가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건넨 건 흙투성이가 된 낡은 청가방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업고 뛰었던 그 학생이 두고 간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염. 그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옵니다. 민 회장이 수첩 사이에 끼워진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집어듭니다. 순간 민 회장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서희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딸의 얼굴이 너무나 야위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도윤이랑. 이건 서희잖아. 그리고 이 아이는. 민 회장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비서실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뒷조사 보고서를 올립니다. 한도윤, 19살. 모 민서희, 부한기철. 살아있었어. 서희 핏줄이 내 손자가 살아있었어. 순간 7년 전 딸의 장례식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서희가 집을 나왔을 때 이미 아이는 유산됐습니다라고 말하던 사위 한기철의 얼굴. 그리고 그 뒤로 서둘러 화장을 진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던 급박했던 모습들. 민 회장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때 그놈이 거짓말을 한 거야. 아이가 있으면 내가 개입할까봐 보험금 타먹으려고 내 눈과 귀를 막아버린 거야.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위놈이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손자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립니다. 내가 그때 기철이 놈 말만 믿지 않고 더 찾아봤더라면 내 손자가 저런 놈 밑에 방치되진 않았을 텐데. 민 회장은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합니다.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기자 도윤의 처참한 현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 그러나 부친이 합격증을 담보로 사채 및 선불금 유용.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현재 한기철이 아들의 수석 합격증을 팔아 대치동에서 3천만 원을 선불로 당겨 썼습니다. 학생은 그 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과외를 나갔고요. 뭐라고? 내 손자가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발목이 잡혀? 민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슬픔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응징뿐입니다. 민 회장이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립니다. 툭! 핏방울이 시트 위로 떨어지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옷 가져와. 회장님, 아직 안정이. 의료진이 달려와 말리지만 늙은 호랑이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칩니다. 내 손자가 고생하고 있는데 안정이 문제야? 당장 차 대기시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선 민 회장의 다리는 더 이상 후들거리지 않습니다. 20년 전 딸을 버렸던 비정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손자를 구하러 가는 할아버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법무팀장 들어오라고 해. 한기철 그놈이 먹은 보험금부터 사기 행각까지 낱낱이 털어서 감옥에 쳐넣을 거니까. 대치동 펜트하우스의 현관은 운동장만큼이나 넓습니다. 도윤은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쭈뼛거립니다. 테이프를 칭칭 감은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놓기가 민망해서였죠. 가정부는 도윤의 신발을 마치 오물이라도 만지는 듯 손가락 2개로 집어 신발장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립니다. 거실 소파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모님이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차갑습니다. 몰골이 그게 뭐니? 공부만 하느라 씻을 시간도 없었나 보지. 도윤은 터진 입술을 감추며 테이프 감은 안경을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란 사람, 신용불량자에 영 질이 안 좋아 보여서 안 쓰려고 했는데. 서울대 의대 수석이라며? 그것도 전액 장학생. 사모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쏘아붙입니다.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선불로 3천 꽂아준 거야. 내 아버지란 사람이 하도 사정해서 6개월 동안 우리의 전담 마크하라고. 면전에서 아버지를 욕하고 자신을 물건 취급하지만 도윤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은 들었지? 6개월 안에 전교 1등 못 만들면 선불금 2배로 토해내는 거. 만약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은 물론이고 내 아버지는 사기죄로 고소 들어갈 거야. 사모님의 말은 조용하지만 비수처럼 날카롭습니다. 아버지가 사기죄로 감옥에 가면 도윤의 의대 입학도 장학금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곧이어 안내된 학생방. 고등학교 2학년인 남학생은 도윤이 들어왔는데도
본체만 제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 쌤 왔어요? 거기 앉아 계세요. 이 판만 끝내고. 도윤은 20분 동안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며 책상 옆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서야 학생이 건들거리며 의자를 돌립니다. 근데 형 진짜 수석 맞아요? 꼴은 완전 거지 같은데. 도윤은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꾹 누르고 책을 펴니다. 수업 시작하자. 시간 아깝다. 하지만 수업은 순탄치 않습니다. 학생이 문제를 풀다 막히자 신경질적으로 샤프를 던집니다. 아, 몰라요. 형이 풀어봐요. 진짜 실력 있나 보게. 도윤은 학생이 낑낑대던 킬러 문항을 봅니다. 펜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눈으로 쓱 훑더니 10초 만에 입을 엽니다. 답 3번. 넌 공식을 대입하려 했지만 이건 그래프 개형부터 추론해야 해. 학생이 놀라서 답지를 확인합니다. 정답입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으로 해설을 이어갑니다. 그제야 학생의 거만한 눈빛이 사라지고 기가 죽어 조용히 수업을 듣기 시작합니다. 도윤의 천재성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 사모님이 하얀 봉투 하나를 툭 던집니다. 차비나 해라. 도윤이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줍자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명백한 적선이자 모욕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훔칩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도윤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 돈 다 갚을 때까지만 참자. 엄마 보고 싶어요. 도윤은 다시 테이프 감은 운동화를 찾아 신고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게 맑은데 도윤의 마음은 시궁창 같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도윤의 품속에는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가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할머니가 새끼가 밥은 굶지 말고 다녀야지 하며 쥐어주신 쌈짓돈입니다. 도윤에게 이 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닙니다. 지옥 같은 반지하 방과 아버지의 폭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 바로 기숙사비입니다. 도윤은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은행을 향해 달립니다. 이 돈만 입금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밤부터는 그 눅눅한 곰팡이 냄새 대신 학교 기숙사의 딱딱하지만 안전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은행 문이 저기 보입니다. 희망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나 아들? 등골이 오싹해지는 목소리. 도윤이 급정거하듯 멈춰섭니다. 은행 입구, 삐딱하게 서 있는 기철이 보입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비켜요. 저 기숙사비 입금해야 돼요. 오늘 마감이라고요. 기숙사? 누가 허락했냐? 넌 내 눈앞에서 등하교해. 그래야 과외비 딴 주머니 안 차지. 안 그래? 기철이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립니다. 장학금 받아서 학비는 공짜잖아요. 잠만이라도. 제발 잠만이라도 학교에서 자게 해줘요. 숨 좀 쉬고 살자고요. 제발. 잠은 집에서 자야지 가족인데. 그리고 그 품에 있는 거 할망구가 준 거지? 일이네. 기철이 억센 손을 뻗어옵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봉투를 가슴에 품고 몸을 웅크립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내 탈출 자금이라고. 절대 못 줘. 그 순간 기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집니다. 탈출? 이 새끼가 머리 좀 컸다고 아비를 버려? 퍼!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윤의 몸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기철의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옆구리, 등, 허벅지. 뼈가 울리는 고통 속에서도 도윤은 돈 봉투를 쥔 손만은 풀지 않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꺾일 듯 비틀립니다. 넌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돈 벌어야 돼. 도망, 꿈도 꾸지 마. 도윤은 바닥에 질질 끌려다니며 처절한 비명을 지릅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나 좀 살려줘. 대낮의 거리,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듭니다. 어머, 저거 뭐야? 아들이 맞나 봐.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기철의 팔뚝에 새겨진 험악한 문신과 살기 어린 눈빛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내 자식 교육하는데 구경 났어? 꺼져. 기철의 고함에 사람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결국 힘에 부친 도윤의 손에서 봉투가 뜯겨나갑니다. 기철은 봉투를 챙겨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바닥에 쓰러진 도윤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집에 가서 보자.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네. 도윤은 기숙사 입사의 기회도 탈출의 희망도 모두 잃었습니다. 절망이 도윤의 손톱 끝까지 파고듭니다. 도윤은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오열합니다. 할머니 돈이야. 돌려줘. 제발. 도윤이 기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지만 돌아온 건 매정하게 걷어차는 발길질 뿐입니다. 효자 났네. 의사는 무슨, 넌 평생 내 돈벌이 기계야. 알았어? 도윤은 흙먼지 구덩이에 처박혀 멀어지는 아버지를, 아니 자신의 등록금을 바라보며 절규합니다. 으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은 없다는 고립감이 19소년을 짓누릅니다. 모든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땅을 울리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윤의 흐릿해진 시야 안으로 거대한 검은 물체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며 다가옵니다. 기철이 돈을 세며 낄낄거리고 있을 때 도윤의 머리 위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도윤은 정신을 잃어가며 생각합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저 악마 좀 죽여주세요. 도윤의 기도가 닿은 걸까요? 현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은행 앞도로 고막을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최고급 검은 세단 10여 대가 동시에 급정거합니다. 그 위압적인 대형이 기철과 도윤을 완벽하게 포위합니다.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자욱한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돈을 세던 기철이 놀라 멈칫합니다. 뭐야? 철컥, 철컥. 묵직한 차 문 열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30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순식간에 기철의 주변을 에워쌉니다. 기철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칩니다. 당신들 누구야? 조폭이야? 왜 방해를 하고 지랄이야? 아무리 소리쳐도 경호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대열의 가장 중앙에 서 있던 롤스로이스의 문이 묵직하게 열립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환자복 바지 위에 롱코트를 걸친 백발의 노신사, 민태석 회장입니다. 그는 손등에 링거 자국이 선명하고 반창고도 채 붙이지 않았지만 지팡이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베어버릴 듯 날카롭습니다. 기철은 본능적으로 압도되어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노인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7년 전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얼굴. 기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손에 쥐고 있던 돈 봉투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립니다. 장인어른?
기철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호칭이 튀어나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 회장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장인어른? 민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거꾸로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기철의 어깨를 향해 풀스윙으로 내리칩니다. 빡! 둔탁한 타격음이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으악! 기철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꼬꾸라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돈 봉투가 허공에 흩뿌려지고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눈처럼 날립니다. 민 회장이 쓰러진 기철을 향해 사자우를 토해냅니다. 누가 내 장인이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민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감히 나를 속여? 애가 없다고? 유산됐다고?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손자를 이 꼴로 만들어? 민 회장은 바닥을 기는 기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밟고 지나갑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도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은행 앞 거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제압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은 한기철과 그가 부른 동네 양아치들을 단숨에 흙바닥에 무릎 꿇립니다. 억센 손길에 눌린 기철이 짐승 같은 신음만 흘릴 때였습니다. 민태석 회장은 지팡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립니다. 평생을 의지해온 지팡이보다 적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아이가 먼저였으니까요. 민 회장이 비틀거리며 도윤에게 다가갑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다가오는 그림자를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립니다. 낯선 노신사가 다가오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저 또 다른 폭력의 시작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이는 머리를 감싸쥐며 바들바들 떱니다. 그건 19년 동안 뼛속 깊이 새겨진 학대의 흔적이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돈 안 뺏길게요. 잘못했어요. 도윤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떨리는 목소리에 민 회장의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천하의 재벌 총수가 그 더러운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민 회장은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상처투성이인 도윤의 몸을 덮어줍니다. 주름진 손이 도윤의 얼굴로 향합니다. 맨손으로 도윤의 터진 입술과 피 묻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피를 닦아내는 회장의 손이 마치 풍을 맞은 사람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이 할애비가 병원에 누워있느라 널 너무 늦게 찾았어. 따뜻한 온기에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물과 핏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자신을 보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노신사가 보입니다. 아버지요?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아빠가 그랬는데. 민 회장은 품에서 비서실장이 챙겨뒀던 도윤의 낡은 가방 속 물건들을 꺼냅니다. 빛바랜 민서희의 사진과 이니셜이 새겨진 은반지입니다. 민 회장이 그 반지를 도윤의 손에 꼭 쥐어줍니다. 이 반지, 내 엄마 서희 것이다. 내가 우리 딸 20살 생일에 선물한 거야. 그리고 내 눈. 서희랑 똑같구나. 겁많지만 강단 있는 그 눈매가. 내 손주가 맞아. 도윤은 엄마의 유품인 반지와 사진을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눈앞에 노인을 봅니다. 본능이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나를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사람이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럼 저 이제 안 맞아도 돼요? 집에 안 끌려가도 돼요? 19살 청년이 아니라 5살 어린아이 같은 물음이었습니다. 민 회장이 도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으스러지도록 꽉 안습니다. 그래. 아무도 널 때릴 수 없다. 누가 널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다. 할아버지,
으앙. 도윤은 민 회장의 목을 끌어안고 19년치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손자의 등을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으로 두드리며 민 회장도 속죄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처절한 상봉에 주변을 에워싼 건장한 경호원들도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숙이고 구경하던 시민들도 숨죽여 눈물을 훔칩니다. 그때 제 앞당에 있던 한기철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고개를 듭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비굴한 본성이 튀어나온 겁니다. 저기 장인어른. 민 회장이 도윤을 품에 안은 채 고개만 돌려 기철을 노려봅니다. 방금까지 눈물을 흘리던 눈빛이 순식간에 서슬퍼런 살기로 바뀝니다. 닥쳐. 짐승만도 못한 새끼. 경호원이 거칠게 기철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민 회장이 도윤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가자. 내 집으로 가자. 도윤은 할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오릅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감촉. 닫히는 차 문소리와 함께 지옥 같던 거리의 소음이 차단됩니다. 도윤에게는 세상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성웅그룹 법무팀과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뒤섞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리고 경찰들이 수갑을 꺼내 듭니다. 한기철은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 발악하며 민 회장이 탄 차 창문에 매달립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애가 있는 줄 알면 장인어른이 뺏어가실까봐 그래서 겁나서 거짓말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스르륵. 썬팅된 창문이 반쯤 내려갑니다. 민 회장이 싸늘하게 기철을 내려다봅니다. 나한테 뺏길까봐 겁이 났다고? 민 회장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갑니다. 아니, 애를 빌미로 보험금 탄 걸 들킬까봐, 그 돈 뺏길까봐 겁이 났겠지. 기철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전곡을 찔렸으니까요. 민 회장이 옆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눈짓합니다. 법대로 해. 아주 철저하게. 빠져나갈 구멍 없이. 변호사가 기철의 얼굴 앞에 서류 뭉치를 들이밉니다. 한기철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특수폭행, 상습 아동학대, 협박, 사기. 여기까지는 약과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7년 전 민서희 씨 사망 당시 보호자로서 치료를 거부하고 수령한 사망보험금 5억 그리고 전세금 2억 횡령한 내역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기치사 방조 및 횡령 혐의로 재수사 들어갑니다. 기철이 눈을 부라리며 발악합니다. 내 마누라 돈 내가 썼는데 뭐가 죄야. 내가 굶어 죽게 뒀어? 밥은 먹였잖아. 변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도윤이 녹음했던 파일을 경찰에게 넘깁니다. 아들에게 협박한 증거들입니다.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판사님이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경찰이 기철의 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반항하지 마세요. 갑시다. 기철이 경찰차로 끌려가며 악을 씁니다. 합의해줘. 도윤아, 아빠 감옥 가면 너 혼자 어떻게 살래? 너 불효자 될 거야? 차 안에 있던 민 회장은 도윤의 귀를 두 손으로 꼭 막아줍니다. 듣지 마라. 합의는 없다. 저놈은 감옥에서 평생 썩을 거다. 도윤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아빠의 모습. 늘 거대하고 무서웠던 그 등이 지금은 한없이 초라하고 하찮아 보입니다. 살려달라고 빌지 마세요. 당신은 내 아빠 아니야. 도윤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민 회장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거친 노인의 손이 따뜻합니다. 잘했다. 악연은 이렇게 끊는 거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기철이 연행되어 사라집니다. 그때 민 회장의 비서가 현장에 떨어져 있던 흙 묻은 봉투 하나를 주워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주셨던 그 쌈짓돈입니다. 도련님, 이거 챙기셔야죠. 도윤은 흙 묻은 봉투를 받아들고 품에 안습니다. 3,000원, 5,000원짜리 지폐가 꼬깃꼬깃 들어있는 그 봉투. 감사합니다. 민 회장의 차가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백미러 속으로 도윤이 평생을 고통받았던 그 지옥 같은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도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안도감이 도윤을 감싸 안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 거대한 성체 같은 저택의 대문이 열립니다. 도윤은 민태석 회장의 거친 손을 잡고 현관에 들어섭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합니다.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이 자신의 낡은 운동화와 너무나 이질적이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엄마를 버렸던 거라면 혹시 나도 미워하지 않을까? 도윤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는지 민 회장이 말없이 도윤을 2층 가장 안쪽 방으로 이끕니다. 굳게 닫힌 방문 앞 민 회장의 손이 문고리를 잡고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방, 20년 전 그날 이후로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끽. 문이 열리자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구식 컴퓨터, 벽에 붙은 90년대 가수들의 브로마이드, 영락없는 여대생의 방입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당시 싸우다 던져진 전공 서적과 바닥에 흐트러진 필기구들이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딱지조차 앉지 않은 채 박제되어 있었죠. 민 회장은 방 한가운데 서서 책상 위에 놓인 딸의 액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툭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천하의 재벌 총수가 아닌 그저 죄 많은 아비의 모습입니다. 서희야, 아비가 왔다. 내 아들. 도윤이 데리고 왔다. 도윤이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부축하려 합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민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이처럼 흐느낍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회한 섞인 통곡이 방안을 울립니다. 내 엄마가 널 가졌다고 했을 때 축복해주지 못하고 지우라고 소리쳐서 미안하다. 그 모진 말을 듣고 집을 나간 서희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도윤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엄마가 집을 나온 진짜 이유를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뱃속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차가운 거리로 나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엄마의 그 뼈저린 희생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도윤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가방을 엽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노트 한 권을 꺼내 할아버지 무릎 앞에 내려놓습니다. 엄마의 육아일기입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 원망 안 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민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바랜 일기장을 펼칩니다. 서희의 동글동글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이 아이 심장 소리를 듣고 지울 수가 없었어요. 도윤아, 너는 외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마. 아빠는 사실 정이 많고 따뜻한 분이야. 언젠가 우리 도윤이 보면 꼭 안아주실 거야. 일기를 읽어 내려가던 민 회장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합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내가 죽였어. 내 고집이 내 딸을 죽였어. 도윤이 슬픔에 무너진 민 회장의 등 뒤로 다가가 와락 끌어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저 낳아서 행복했대요.
저 잘 키워서 할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게 꿈이었대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도윤이 할아버지의 젖은 등을 토닥입니다. 저 여기 있어요. 엄마 아들 한도윤, 살아서 여기 왔어요. 민 회장은 뒤를 돌아 손자를 부서져라 끌어안습니다. 20년 묵은 회한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텅 비었던 방은 두 사람의 눈물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온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성운그룹 저택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멍든 얼굴은 제법 가라앉았고 앙상했던 볼에도 살이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밤마다 확인하는 인터넷 뉴스 댓글과 학교 커뮤니티의 반응 때문입니다. 재벌가 혼외자 등장? 돈 냄새 맡고 찾아갔네. 유산 전쟁 나겠네. 쟤도 한몫 챙기려고 온 거 아니야? 도윤은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엄마의 순수한 사랑을 돈으로 더럽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새벽까지 잠 못 들고 뒤척이던 도윤은 결심한 듯 책상에 앉아 펜을 듭니다. 사각, 사각. 고요한 방 안에 펜촉 긁는 소리만 들립니다. A4 용지에 정갈한 글씨로 제목을 적어 내려갑니다. 상속 포기 및 학비 대출 상환 각서. 본인 한도윤은 민태석 회장의 사후 재산 상속을 일체 포기하며 지원받는 학비와 생활비는 의사가 된 후 연 5%의 이자를 더해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도윤은 이 각서야말로 자신의 자존심이자 하늘에 있는 엄마를 욕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민 회장은 도윤이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더 먹어라. 넌 너무 말랐어. 살 좀 더 쪄야 한다. 식사가 끝나자 도윤이 비장한 표정으로 민 회장을 서재로 따라 들어갑니다.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밤새 쓴 각서를 민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민 회장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인자하던 표정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주는 밥, 내가 주는 옷이 너는 불편하냐? 민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도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꿈만 같아요. 하지만 전거지같이 살았을지언정 거지는 아니에요. 도윤이 주먹을 꽉 쥡니다. 아빠처럼 돈 때문에 할아버지 이용한다는 소리 죽기보다 듣기 싫어요. 저 실력 있어요. 수석 입학했어요. 빌려만 주시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요. 도윤의 고개가 들리고 그 눈빛엔 19년간 가난 속에서도 지켜온 대쪽 같은 자존심이 서려 있습니다. 민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찌잉 마이너스. 민 회장이 거친 손길로 각서를 반으로 찢어버립니다. 하얀 종이 조각이 눈처럼 허공에 흩날립니다. 도윤이 놀라 눈을 크게 뜹니다. 할아버지. 민 회장이 책상을 돌아 나와 도윤의 어깨를 부서져라 꽉 잡습니다. 돈을 갚아? 이자? 넌 내 빚쟁이가 아니다. 넌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야. 민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내가 내 재산 탐나서 온 게 아니란 건 내 그 맑은 눈만 봐도 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 신경 쓰지 마라. 민 회장의 따뜻한 손이 도윤의 어깨를 감쌉니다. 이 할애비가 가진 돈은 내가 세상의 편견과 싸우느라 힘 빼지 않고 오직 너의 꿈만 꾸게 해줄 방패일 뿐이다. 할아버지, 내가 훌륭한 의사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나에게 갚는 유일한 길이다. 알겠느냐? 할아버지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도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 회장이 우는 도윤을 넓은 가슴으로 안아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돈이라는 차가운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식 당일 아침, 성북동 저택의 공기는 평소보다 일찍부터 달궈져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복도에는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고 도윤의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낯선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민 회장이 직접 장인을 불러 맞춰준 최고급 감청색 정장. 몸에 딱 맞게 떨어지는 어깨선과 매끄러운 원단의 감촉이 생경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낡아서 무릎이 튀어나온 추리닝과 밑창 떨어진 운동화가 문신처럼 붙어있던 도윤이었습니다. 습기 가득한 반지하 방에 깨진 거울 대신 눈부신 조명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아 도윤은 자꾸만 눈을 깜빡였습니다. 후, 심호흡을 내뱉으며 넥타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19 인생 동안 도윤에게 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습니다. 한기철은 늘 술에 취해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기 바빴으니까요. 혼자 끙끙대며 매듭을 꼬고 풀기를 수차례 도윤의 얼굴에 낭패감이 서릴 때쯤 방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아직도 그놈이랑 씨름 중이냐? 이리 와보거라. 민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윤의 삐뚤어진 깃을 바로 세우고 직접 짙은 남색 넥타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거친 세팔을 이겨온 회장의 두툼한 손가락이 능숙하게 매듭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넥타이 내 엄마가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 탔을 때 나한테 사준 거다. 민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까워서 한 번도 못 매고 소중히 보관만 했는데 이걸 결국 내 손자가 매는구나. 서희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목 끝까지 차오르는 넥타이의 묵직한 감촉에서 도윤은 엄마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거쳐 전달된 엄마의 사랑이 심장 박동을 타고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넥타이를 만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안 떨고 잘할게요. 엄마 이름 부끄럽지 않게. 민 회장은 단단하게 완성된 매듭을 툭툭 다독이며 도윤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이미 넌 최고다. 어디서든 기죽지 마라. 넌 내 손자니까. 이어 민 회장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벨벳 상장 케이스를 건넸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레 그것을 열자 금박으로 새겨진 문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증서 제1호- 성운바이오 민서희 추모 장학생 한도윤. 내 엄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너처럼 가난하고 힘들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지원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자 이사장 되리다. 도윤은 증서를 가슴에 꽉 품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이름이 세상에 남게 됐어. 사기꾼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 회장은 도윤의 등을 든든하게 밀어주었습니다. 가자. 세상에 너를 보여주러 가자. 엄마가 사준 넥타이를 메고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증서를 품은 도윤이 방을 나섰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서자 도열에 있던 수십 명의 고용인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입학 축하드립니다, 도련님. 쑥스러운 듯하지만 도윤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당당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관 밖에는 육중한 위용을 자랑하는 롤스로이스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는 도윤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파란 겨울 하늘이 마치 엄마가 하늘 위에서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대강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설렘 가득한 신입생들과 카메라를 든 학부모들, 그리고 성운바이오 회장 출연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기자들로 현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윤은 신입생 대표석 그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뒤통수에 꽂혔지만 가슴 안주머니에 든 엄마의 장학 증서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과대학 수석 한도윤 학생. 사회자의 호출에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나가는 도윤의 머릿속에는 낡은 반지하 방에서 촛불을 켜고 문제집을 풀던 밤, 테이프로 감은 안경을 쓰고 과외를 하러 가던 굴욕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도윤은 수천 개의 시선이 집중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확신이 목소리에 실렸습니다. 선서, 본인은 학칙을 준수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참된 의료인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도윤의 낭낭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거대한 강당의 벽을 울리고 사람들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닌 밑바닥을 경험해 본 자만이 낼 수 있는 진심 어린 선언에 객석에서는 깊은 감탄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도윤을 보며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학생 아까 보니까 성운바이오 민 회장이랑 같이 차 타고 왔던데? 그냥 후원하는 학생인가? 수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때 VIP석 정중앙에 앉아있던 민태석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민 회장 쪽으로 다가갔고 민 회장은 만면에 가득한 미소를 띠며 손자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장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민 회장이 왜 저 학생을 직접 챙기지? 특별한 관계인가? 결국 한 기자가 참지 못하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신입생 대표와 혹시 특별한 관계이십니까? 단순한 장학생인가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민 회장은 도윤의 어깨를 보란듯이 감싸 안으며 기자들과 대중을 향해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사회자의 마이크를 넘겨받아 장내를 울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관계죠.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제 딸 서희가 남긴 유일한 핏줄입니다. 순간 대강당은 충격과 탄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성운바이오의 미래이자 제 목숨보다 귀한 손자 한도윤입니다. 앞으로 제 손자가 걷는 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재벌 회장의 손자 찾기, 그것도 서울대 의대 수석이라는 완벽한 타이틀을 거머쥔 주인공의 당장에 장내가 들끓었습니다. 도윤은 쏟아지는 불빛 속에서도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기꾼의 아들도 불쌍한 반지하 소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성운의 후계자이자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을 증명해낸 한도윤이었습니다. 민 회장은 승리자처럼 도윤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를 보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20살 시절 엄마 민서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날 저녁 뉴스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영화 같은 손자 공개, 서울대 수석 입학까지 전 국민이 이 소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새로운 전설이
그렇게 화려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3층 흉부외과 수술실 앞 고요한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빨갛게 불을 밝히고 있던 수술 중 표시등이 마침내 꺼지자 육중한 자동문이 좌우로 열립니다. 푸른 수술복 위로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온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는 깊고 단단합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흉부외과 교수 한도윤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아버지 살았나요? 초조하게 기다리던 보호자들이 달려와 그의 소매를 붙잡습니다. 도윤은 마스크를 천천히 내리며 10년 전 입학식 날처럼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술 아주 잘 됐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보호자들의 어깨를 도윤은 정성껏 다독였습니다. 그가 살려낸 것은 환자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한 가족의 무너지려던 세계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간호사들과 후배 의사들이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성운재단 이사회 있으신 거 잊지 않으셨죠? 도윤이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가야죠. 하지만 그 전에 꼭 들를 곳이 있어서요. 잠시 후 병원 로비.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던 백발의 노인이 인기척에 고개를 돌립니다. 올해로 82이 된 민태석 회장입니다. 예전 같은 호랑이 같은 기세는 줄었지만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맑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죠? 도윤이 달려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민 회장이 손자의 투박한 손을 툭툭 쳤습니다. 아니다. 사람 살리는 의사 기다리는 건데 하나도 안 지루해. 오히려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보람찬 시간이지. 두 사람은 검은 세단에 몸을 싣고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10년 전 그 새벽 도윤이 낡은 합격증을 들고 오열했던 경기도 외곽의 공원 묘지였습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갈하게 정돈된 묘소 주변으로는 엄마가 좋아하던 계절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국화꽃 한 다발과 함께 자신이 제1저자로 참여한 최신 세계의학 저널 한 권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나 이번에 흉부외과 최연소 과장 됐어. 도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 회장 역시 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마른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서희야, 내 아들이 날 매일 놀라게 한다. 널 닮아서 고집은 센데 마음씨는 어찌나 비단결인지 아주 훌륭한 녀석으로 컸어. 때마침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엄마의 숨결 같은 바람을 느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나 약속 지켰어. 돈 쫓는 의사 말고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생명 살리는 의사가 됐어. 그는 곁에 선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내가 잘 모시고 있어.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거기선 아프지 말고 지켜봐줘. 민 회장이 도윤을 돌아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내 생의 마지막을 이토록 행복으로 채워줘서. 저도요, 할아버지. 제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지옥 같던 반지하와 비정한 차별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맑게 갠 파란 하늘 위로 마치
민서이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내려다보는 듯한 구름 한 점이 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묘역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소년의 처절했던 사투와 승리의 기록은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매서운 새벽바람 앞에 홀로 선 도윤이처럼 막막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넥타이를 메어줄 누군가의 온기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요. 도윤이가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내 버텨냈듯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텨낸 여러분의 시간 또한 반드시 찬란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울림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온기가 되어줄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나누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낸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당신의 10년 후는 오늘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